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부동산 로드맵, 저는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최근에 이 집을 또 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강경한 규제 발언을 내놓으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금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4060, 우리의 핵심 축에 이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셈법이 계속해서 복잡해진 이런 부동산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돈, 내 자산을 지켜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로드맵 첫 방송의 포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세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지역의 향후 가치를 저희가 함께 같이 알아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방송인 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시장에 있는 돈이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또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경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책 발표로 인해서 머리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종료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분석에 앞서서 2026년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이 복잡한 셈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정의도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2022년부터 이어져 온 한시적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 9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추가 세율이 붙게 됩니다. 특히 중과 대상이 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현재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은 세금 부과로 인해서요,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동산 업계 측에서는 이런 매물을 쌓여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활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향후의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워낙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대비가 안 된 소유주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2억에서 6억 원 사이로 묶여 있는 데다가 매수자들 또한 시장의 동태를 먼저 파악하자는 분위기여서 지금 이 기한 내에 매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고 또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기한 자체가 지금 짧죠.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이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지, 평소에 받는 질문이 뭘까요? 네, 요즘에 이 양도세 중과 이슈가 제일 관심 있는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간에 한 번씩 문자가 아래 나갈 텐데 저희 회사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저희한테 입장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답변 드릴 질문은 임대사업자 주택 5월 9일까지 팔아야 하나요?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간이 끝나고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부활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다시 부활이 된다고 하니까 이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물론 다주택자 분들이시겠죠. 그러면 등록된 임대주택도 5월 9일까지 팔아야 하는 것이냐, 이때까지 팔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것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거는 5월 9일까지 팔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과 배제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과 배제 요건이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5월 10일 이후에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은요. 화면에 보시는 표가 매입 민간 임대를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건설 임대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고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누가 지어놓은 걸 분양해서 아니면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가 이 매입 임대이시겠죠. 보시면 매입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만약에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단기 임대하고 준공공임대 둘 다 해당이 됐었고요.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타 요건인 금액, 임대 개시일, 그때 당시에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리고 임대료 5% 증액 제한까지 이것까지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등록을 했다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 임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의무 기간은 8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한 이때까지도 아직 같아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고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이 날짜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역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인데 자 이때부터 10년짜리가 생긴 거죠. 8년짜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6월 24일 이후에 등록을 했다. 자 이때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이제 6년짜리 단기 임대가 부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단기 민간 임대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 기간 6년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요건은 조금 더 작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하는 6년 단기 민간 임대는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입니다. 하지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고요. 임대료 상향은 똑같습니다. 5%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때에도 제외되는 주택이 있죠. 임대사업자라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거 2018년도 9.13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나 8년이나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런 것들은 요건을 갖춰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시는 등록의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서 단기 임대가 있고 준공공 임대가 있고 단기 민간 임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뭐 복잡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단기 임대와 단기 민간 임대는 이제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2018년도 7월 달에 용어가 한번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는 4년짜리를 말하는 거고요. 준공공 임대는 8년짜리입니다.
과거에는 준공공 임대였다가 이것도 역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이나 10년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6년짜리와 10년짜리. 지금 등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도세 중과 배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에 중과 배제 혜택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비아파트만 되는 거고 의무 임대 기간은 6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 금액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 당연히 임대료 5% 상향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10년짜리,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안 됩니다. 비아파트만 충족이 가능한 거고요.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5% 징액 제한 물론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역시 이 두 가지에서도 제외가 되는 게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이미 국내에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안에서 세대원이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단기 민간임대 6년짜리 아니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 또는 10년짜리 요건을 갖추어도 이거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입 임대에서 한정인 거고요. 건설 임대는 아직도 지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년짜리나 10년짜리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구입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구입한 이 비조정 대상 안에 위치해 있으면 여전히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하지만 추가 구입을 원하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6년이든 10년이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고 해도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은 5월 9일까지 파셔야 되겠고요.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셨다면 5월 10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일반 과세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었는데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폐지 대상이니까 앞에서는 4년짜리, 5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이미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말소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동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 말고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8년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지금 없애는 사업자잖아요. 이 두 가지는 자동 말소가 됐다면 자동 말소 이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언제 팔든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소라는 게 내 의사로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미 중과배제 조건을 갖추고 자동 말소가 되었다면 이 자동 말소 이후에 언제 팔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고요. 다만 자진 말소했다면 8년짜리는 4년짜리는 없으니까 절반 이상인 4년 이상을 임대를 했다면 자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그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요.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진 말소를 했는데 자진 말소 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팔면은 그때는 중과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팔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임대주택을 팔려고 할 때 양도에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이런 주택은 또 5월 10일 이후에 파시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위치를 있는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파는 이 집이 비조정 대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내가 집이 몇 채라도 주택 가격이 얼마더라도 해당 주택은 이제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임대사업자분들이 중과세 부담을 워낙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5월 9일까지가 아니고 5월 10일 이후에 파시더라도 일반 과세로 파실 수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서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거나 간단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번씩 저희 영상 하단에 채팅에 참여하는 방법이 나갈 거예요.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시적인 중과 유예가 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참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 고민이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생방송 도중에만 질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오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 답답한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규제 관련된 그런 궁금증들 많이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첫 시간에 또 분석을 할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먼저 분석해볼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예전부터 자양동은 한강변과 접근성이 좋고 강남과 잠실, 성수동 사이에서 교통 연결을 해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동서울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정비 사업들이 질비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양동은 한강 주변으로 노후된 주거지가 많아서 재개발 수요가 워낙에 큰 지역이고요. 특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났었고 올해 착공을 해서 5년 뒤에 완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39층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면서 광진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도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자양동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은 지역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재개발의 유형,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의 차이와 장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재개발 관련된 소식들이 많은데 종류가 또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기존 정비 사업의 규제와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길어지는 사업기간 내에 발생되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무산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또 입지별로 이 효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치에 맞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도 합니다. 신통기획의 기본 개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예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아예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2.0이 발표되면서 인허가 구간의 불필요한 절차들을 덜어내고 행정적인 지원들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정비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처럼 아파트를 개발을 하고 지하 주차장과 편의시설 같은 걸 확대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특히 모아타운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지역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 소유주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방식 모두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개념 외에 다른 점들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차이점이 좀 있겠는데요. 먼저 신속통합기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지만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또 신통계획은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만 되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모아타운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노후도를 보시면 신통계획은 60% 이상, 또 모아타운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신통계획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조합 설립 요건은 신통계획의 기준으로 75% 이상, 모아타운은 80%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선정 후에 신통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만 모아타운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서울시의 대표적인 속도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는 빠른 재개발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까지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 좋아 보이는데 혹시 좀 조심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산정일일 텐데요. 잘못 알면 몇 억 이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권리 산정일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2000년도 초반에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분을 나눠서 입주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일명 쪼개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서 이게 무산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을 잡고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에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2009년도 도시정비법이 신설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일이라는 거는 입주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의 주택이 현금 청산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일이 되는 건데요. 권리 산정일 이후에 하나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지거나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1인 소유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하면서 여러 소유주가 추가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거나 건물의 신축, 전위 부분을 변경할 시에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각 개발 방식에 따른 권리 산정일을 좀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민간 재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재개발 방식은 기존의 도정법을 적용받으면서 권리 산정 기준일 도정법 77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주민 공람 공고일 이후 그리고 정비구역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 산정일의 기준일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항을 또 보시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는 지자체에 공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신통기획도 이 도정법을 적용받는데요. 현재 신통기획은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기준일로 잡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에서는 별도 요청일의 권한을 지금 구청장에서 넘겼고요. 역세권 재개발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세권 장기저택, 장기전세주택과 역세권 활성화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다른 말로 또 쉬프트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권리 산정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입니다. 역세권 활성화는 쉬프트보다 시점이 약간 뒤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통보일이 권리 산정일의 기준일이 되는데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사업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권리 산정일을 꼭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통기획인데요. 2024년 버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2024년도 1월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후보지로 추천한 날, 즉 접수한 날로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또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준공이 나야 되고요. 또 반면에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의 28조 2를 보시면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 군수의 투기 억제를 위해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 산정일이 되겠는데요. 보도자료를 보시면 여기 접수일 또는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이 권리 산정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기준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신고를 득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산정법이라는 그런 개념부터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양동 4동 외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자양 4동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지만 사업의 속도까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양동이 서울에서 뭐 아주 유일한 한강변 입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이렇게 멈춰 있다면
투자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자양동을 보시면 성수동과 인접해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 속도적인 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와 속도, 일거양득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법칙은 위치입니다.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라고도 하죠. 자양 4동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청담동, 한강변 입지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뭐 한강변 평지, 그야말로 뭐 노른자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구역 투자에서는 사업 속도나 진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관점에서는 이제 지역 이름보다는 원주민과 조합원 간의 뭐 협의 속도나 비례율 같은 구체적인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시공비나 서울시와 조합 간의 협의 문제라든지 시간이 길어지면 투자 환경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제거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양 4동의 신통기획은 단순히 빨리 짓는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초고층이라는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라는 이제 기회비용을 맞바꾸는 철저한 교환 가치 시스템입니다. 지금처럼 공사비가 폭등하고 고금리가 상수가 된 시장에서는 투자의 핵심은 상징성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확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다른 단지들처럼 공공기업 비중 좀 줄이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영리하게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한 이런 지역의 자본이득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양4동이 이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부 채납을 통해서 49층이라는 한강뷰를 확실한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개발을 신속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가 좋은 곳은 보통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사업이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자양4동이 그 편견을 완전히 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시 조합 직접 설립 1호 적용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개발은 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양4동은 이 지루한 추진위원회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면서 서울시와 구청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바로 조합 설립 절차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최고의 입지의 최고의 속도, 서울시가 밀어주는 시범타 케이스가 바로 자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보통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좀 느린데요. 자양4동은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이제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서 이제 추진위를 반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전문성과 민심의 완벽한 팀워크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아주 원활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앞에서 끌어주고 주민 대표와 위원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 단합이 안 돼서 삐걱거리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입지가 좋다는 건 이렇게 데이터가 증명하기 마련입니다. 2025년 7월 달에 확정된 정비구역 지정고시 내용을 보시면 최고 49층, 2,999세대, 강남 부럽지 않는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거는 추정 비례율 113%입니다. 이 놀라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순히 공사비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워낙에 입지가 좋으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수동 자체가 완벽한 평지라서 공사비 효율이 좋으니까 금상첨화겠죠. 성수동의 인프라와 환경변의 가치까지 챙기면서 사업성까지 챙긴 똘똘한 한 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영원한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입지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양4동은 성수동 옆이라는 완벽한 입지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조합 직접 설립이라는 압도적인 속도까지 더해졌고요. 입지와 속도에다가 113%라는 비례율까지 현재 서울에서 이것보다 확실하게 3박자를 갖춘 지역을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기회는 분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정기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양 4동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자양 두 번째 물건은 아직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정리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양 4동은 일단 성수동과 잠실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 조망권 확보가 아주 핵심 가치로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교통체증은 뭐 단기적으로 불편은 좀 견디셔야 할 것 같고요.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 입지 등 중요한 이게 선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권리 산정일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간 방송을 좀 다시 여러분 보시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혹시 자양동 자체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나가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양 자동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오늘 또 생방송 도중에만 또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링크 보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최현수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인리 중개법인 최현수 이사라고 합니다. 요새 장바구니 물가 걱정 안 해보신 분들 안 계실 텐데요. 오늘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어떤 지역을 보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한 또 여기 이 물가 상승과 그리고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실 자료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보셨을 때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한국 통화 공급량인데요. 그래프를 보실 때는 평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6.8%로서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감하고 계시는 현실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실물 자산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던 국내 금값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큰 상승폭을 그리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셨을 때 매매, 전세, 월세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부동산, 즉 주거용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물 자산의 가치로 보면서 투자용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기로는 PRI 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택 가격이 연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것은 PIR 지수가 10 이하나 5 이하 같은 경우는 주택 구매 부담이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 이상이 됐거나 20 이상이 됐을 때는 주택 구매 부담이 높다. 주택 구매 부담이 또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IR 지수가 10이 됐을 때는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굉장히 높은 주택 구매 부담률을 보실 수 있고 PIR 지수가 25가 됐을 때는 25년 소득이 필요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높은 주택 가격 부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상위 15개 국가를 나타낸 연소득 대비 주택 취득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봤을 때 상위 13위, 지금 대한민국 수치를 보면은 2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소득을 2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상위 13이라고 하시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 별로 부담이 높지 않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선 나라를 봤을 때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가나, 쿠바, 카메룬 등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 주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주택 건설 실적을 보실 텐데요. 이는 공급을 나타내는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6년도와 17년도를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조정과 세금 조정들 때문에 우하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주택 가격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21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는 코로나와 함께 저금리 기조와 화폐 유동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약간 주택 공급이 상승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고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PF가 어렵고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공급 대안을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를 크게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요.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용산구와 마포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현장들인데요. 쉽게 바라보셔도 비어있는 택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양천구를 보시더라도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도 더불어서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비 사업의 최근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필요성이 중요했는데요. 큰 인프라가 없고 대형 건설사의 부재 때문에 나라에서 주도를 하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니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공주도를 했을 때 한계를 살펴보자면 일단 획일화된 건설 설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가 되다 보니 공공이 하면 정확하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속도는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갈수록 민간 주민 중심 주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던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주도에서 공공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인허가 등 절차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해주고 속도를 붙여주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과 민간 쪽에서 움직여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공이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파트 정책에 따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정책과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매매를 하실 수도 없고 취득을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 3구, 다세대 및 연립, 거래량 추이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도 다세대 주택, 즉 쉽게 얘기하면 빌라인데요. 빌라의 거래량 추이가 늘고 있고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800대를 기록하고 있다가 2000대로 올라갈 만큼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세대 거래가 아무데나 늘고 있다고 보실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래프를 보셨을 때 지금 거래 증가량 상위권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작구 상도동, 세 번째는 송파구 잠실동,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이 거래 증가 상위권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빌라를 사들이는 것이 아닌 재개발을 통해서 향후 이 지역과 이 빌라가 가치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기사를 몇 가지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를 눌렀더니 풍선 효과에 재개발 호재에 목동과 상도동 빌라가 인기라는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를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정책과 세금 규제를 통해서 막아놓게 되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 전략을 사람들이 찾고 계신 건데요.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재개발이 풍부한 지역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여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필수 고려사항을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많이들 보신 자료일 겁니다. 3대 업무 권역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종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심 업무지구와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으로 들썩이고 있는 강남 3구,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업무지구인데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준으로 항상 잡으셔야 하는 것들이 이 핵심 3대 업무지구와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이 아파트 값과 건물 가격 자체가 이 3대 업무지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항상 시장의 흐름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3대 업무 권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또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3대 업무 권역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는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3대 업무 권역과도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선이라고 하면은 9호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이동을 하는 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호선과 9호선을 항상 바라보셔야 하는 게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역이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급행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목동 쪽에서 강남까지도 20분이면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황금 노선 9호선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위치는 목동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논리와 같이 목동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핵심 업무지구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9호선 염창역을 이용해서
핵심 권역으로 20분, 여의도 같은 경우는 8분, 강남 같은 경우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2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또 보실 만한 업무 권역들이 마포와 용산, 마곡까지도 10분 내외로 움직이실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목동의 핵심 키워드를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동 신시가지 전면 재건축 추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군과 학원가를 상징하는 목동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것은 교육, 주거, 완성도는 이미 S급, 인프라가 이미 완성돼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목동을 이야기를 하면 신시가지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년도,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건축이 된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총 2만 6천 세대가 건립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목동 자체가 신시가지보다는 염창역 아래쪽으로 구시가지가 도심의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공공이 주도를 해서 신시가지 아파트가 조성이 되다 보니 이쪽으로 인프라가 몰리고 가장 많이들 유명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학원가도 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20년 정도가 흘러 이제는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시가지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2만 6천 세대에서 지금 신축 규모를 보시면 49층 이렇게 보시고 지금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로 건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약 5만 세대가 입주가 가능할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건축의 호재와 학원가의 힘에 더불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기대 심리가 반영한 가격들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 35억 9천, 두 번째로 보시면 39억, 세 번째로 보시면 31억 5천입니다. 이렇게 30억을 호가하고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시세인데요. 이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원가와 학군, 와 학군으로 프리미엄이 작용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와 프리미엄만으로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약 5만 세대로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미니 신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군과 학원가의 목동,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3대 학원가라고 하면은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학원가 계급도는 우리 동네는 몇 티어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1티어 같은 경우는 대치동과 목동이 들어가 있고요. 2티어 같은 경우는 반포, 서초, 중계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실 것은 대치동과 반포, 서초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속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목동과 중계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로서 기존의 다른 인프라와 달리 학원가로서 대표를 하고 있는 티어가 높은 지역으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자료는 서울 학원가 티어별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1티어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차지하고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도 1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중계동도 상위권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군과 학원가를 상징하는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은 추가적인 프리미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동 지역 관련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